목표를 정하실 때 되게 중요한 부분은 이겁니다. 학교의 교육 철학이 우리 가정과 잘 맞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네, 교육 철학이 선택해서 우리가 오는 거잖아요. 우리나라 공교육은 선택이 별로 많이 없지만 대안교육에 온다는 것은 선택하는 건데 우리가 가정이 생각하는 교육 철학과 학교 교육 철학이 맞는가. 예를 들면 겁니다. 우리는 기독교 대안학교니까 신앙 색깔도 마찬가지겠죠. 신앙에 대한 부분도 뭐다 환영하지만 우리 가정의 그 신앙 색깔과 나와 신앙 색깔이 맞는지도 보시고, 그리고 우리 학교에 우리가 추구하는 아이들의 어떤 가치, 미래에 대한 부분도 학교와 부합한가를 잘 보시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나마스 학교가 이 교육 철학 말하고 있는 대로 유튜브 올린 대로 잘 하고 있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딱 면밀히 보셔서 뭐 이렇게 유튜브에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실제 보니까 아니더라 라고 뭐 교장이 말만 잘하더라 이렇게 이제 제가 말은 좀 하거든요. 그래서 말만 잘하더라 이렇게 뭐 이런 걸 면밀히 좀 살펴보시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세 번째가 중요한 게 뭐냐면 이 학교가 앞으로 유지 가능한가, 다른 말로 문 안 닫고 망하지 않겠는가가 중요합니다. 지금 대안학교들이 지금 우리나라 코로나 기간에 진짜 뭐 말로는 한 100개 가까이 사라졌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200개 생겼다는 말이 있긴 한데 아무튼 많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우리 학교는 사실 시작할 때는 진짜 하나님께 받은 마음 하나로 시작해서 6명의 학생들과 기적적으로 시작되었는데, 지금 돌아오면 당연히 망했어야 되는 학교인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많은 분들을 붙여주셨고 동역자들을 많이 보내주셔서 지금 그 60명 가까운 10배 가까운 아이들과 교사 그때 3분과 시작했거든요. 교사 전임 교사만 11명, 12명이시고 강사도 10분이시고, 그래서 얼마나 그렇죠? 학교에 운영비가 많이 든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거에 비해서 이따 얘기했지만 학비는 너무 저렴하다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유는 많은 후원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원래 교육이라는 것은 공동체가 책임을 지는 교육이잖아요. 가정이 다 오롯이 책임지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일반 학교는 공교육이라는 이유 때문에 나라가 지원하기 때문에 아직은 이제 지원 조례가 이번에 또 한 번 더 올라가서 아마 바우처 이런 것들 통해서 뭔가 조금 생길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법안이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 중에 있지만, 그러면 나라가 책임지지 못하면 저는 한국 교회가 책임져야 된다. 같이 부모가 다 책임지면 형편이 괜찮은 가정들은 뭐 편하게, 우리 부모님 중에서는 학비가 학원비가 더 싸 이런 분들 계시거든요. 어떤 분들은 부담을 느끼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적당하게 그 부모님 선택하고 했을 때 너무 부담이 느끼지 않으면 좋겠다는 마음 때문에 내년에 조금 올라갔지만 아무튼 그래도 학비가 저렴한 편인데, 그래서 한국교회 안에서 같이 책임져야 된다는 마음이 있고, 지금 후원자가 한 400명 정도 있습니다. 400명 정도. 만원 내는 분도 계시고 2만원 내는 분도 계시고 10만원, 20만원 내는 분도 계시고, 거의 뭐 초창기 때 하시던 분들 중에 거의 다 그대로 하시는, 그러니까 앞에 있는 권호희 목사가 학교를 한다고 하더니 진짜 하는데 제주도에서 하는구나 라고 하고 전혀 보고받지 않고 그냥 SNS 올라오는 것만 보고 있고 계속 지금 10년째 가까이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요. 저희가 앞으로 1000명 이상, 딱 1000명 정도 후원자를 정기 후원자만 1000명 모으는 게 목표로 해서 좀 안정화될 수 있도록, 내년에는 선생님 월급을 좀 더 올릴 수 있도록 마음 먹겠습니다. 사설이 길었습니다. 빨리 제가 말을 시작하면 입을 닫을 자가 없는데 일단 해보지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일단 웬만하면 저를 못 자르는데 교감 선생님이 저 와이프이기 때문에 중간에 이렇게 하는 순간 제가 긴장을 바짝 하고 말을 더듬거릴 수도 있어요. 그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복음적인 사람, 주체적인 사람, 더불어 함께 하는 사람이 세 가지인데 이거는 사실 인터넷에 있습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까지 얘기하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기본 핵심인데, 복음은 사실 뭐 너무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기독교 대안학교입니다. 기독교 대안학교 종속의 가장 큰 이유는 기독성이죠. 기독성이라는 게 단순히 아이들이 기도를 열심히 하고 예배를 잘 드리는 것으로만 끝나면 안 되고, 그런 한국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신앙교육을 올 때 받아오지만 너무 이원론적으로, 그러니까 학교의 모두가 교회의 모습과 밖의 모습은 너무 다르고, 저는 그게 한국의 어려움을 생각하는데, 아이들이 그러나 이 신앙이라는 기본적 바탕, 기독교 세계관, 기독교적 가치관을 어릴 때부터 바로 가지는 게 너무 중요한데, 그것은 성경을 잘 배우고 이런 것도 너무 중요하고, 그뿐 아니라 지식적 측면을 넘어서서 공동체 안에서 경험하기 중요하다. 그래서 이 공동체 분위기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나와서 핵심은 복음적인 사람입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그런 넓은 의미의 하나님 나라 개념을 보시면 되고요. 주체성, 더불어 함께하는 사람으로 해서 제가 이제 세 가지 키워드를 뽑아왔습니다. 첫 번째는 비슷한 건데 소명입니다. 소명이 뭘까 할 때 부모님들이 진로에 대한 고민도 하고 소명에 대한 고민들이 있으실 텐데, 사실은 소명 교육을 학교에서 하고 있고, 우리 선생님들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아이들은 소명 교육 받으면서 이게 좋은지 나쁜지 모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근데 부모님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저걸 받았어야 되는데 얘기를 하죠. 소명을 두 가지로 보잖아요. 일반적으로 첫 번째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주의 자녀로 삼아주신 콜링 너무 중요하고 나무와 숲에서 아이들이 저희들은 12학년 마칠 때쯤 되면 적어도 주님 나를 부르셨다, 나를 사랑하신다 라고 느낄 수 있는 그랬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부분 다 저희가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우리 어머니 오셨지만 한 친구가 교회를 좀 안 가고 있었거든요. 근데 감사한 게 저희가 월요일이나 화요일에 오면은 주일 예배 설교를 나누는 시간이 있어요. 이 친구가 교회는 안 가고 있지만 온라인으로 예배를 다 드리면서 지금 나눔을 하고 있는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 보니까 저 마음이 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 강압적으로 교회가 사실 이제 고2쯤 되면 엄마 아빠 말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나 공동체 자연스럽게 그걸 경험하고 노력도 하는 걸 보면서 애들이 적어도 나무와 숲에서 하나님 자녀라는 것을 알아가면 좋겠다. 그러니까 지금 청소년 아이들이 이제 대학 가면 통계적으로 10%만 남고 나머지 다 교회를 그만둔답니다. 이제 제가 봤을 때 전국을 다녀보니까 10% 안 될 것 같아요. 잘 되는 몇 교회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다 청소년들이 많이 없고 한 5, 6% 될까요? 근데 이제 그 떠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1, 2번을 다투는데 첫 번째가 가장 큰 게 뭐냐면 부모님의 이중성 때문입니다. 뭐 쉽게 설명하는 겁니다. 엄마 모습이 애들 들어봤는데 엄마 너희도 뭐 화이팅 아무튼 그래서 엄마 모습이 아빠 모습이 가정의 모습과 교회 모습은 다른 거죠. 교회에서 집사님 만났을 때는 아우 집사님 안녕하세요 목소리 바뀌시고 너무 멋지다 참 멋있다 옷걸이가 너무 저렇게 하는데 집에 갈 때는 아이고 그게 옷걸이가 뭐 이렇게 한다든지 제가 모교에 다니고 있는데 실제로 얼마 전에 작년인가 주차장에서 택시 아저씨가 엄청 싸우고 있는 그 어떤 제 교인들 잘 몰라 청년사회만 하니까 잘 모르는데 쌍욕을 하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방금 우리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나왔는데 택시기사와 싸우고 있는 모습 애들이 그걸 보거든요. 아이들은 특히 요즘 MZ 알파 아이들은 생각보다 부모의 뒷모습을 봅니다. 부모님이 말하고 있는 적어도 부모님의 삶도 못 바꾼 신앙이라는 것을 내가 알 필요가 있을까라는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떠나버립니다. 근데 이제 그게 오해가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다 완벽할 수 없잖아요. 근데 그 오해들을 풀어주는 게 공동체거든요. 이 공동체 안에서 신앙이 뭔지 우리가 하나님 알아가는 게 무엇인지를 깊이 알아. 첫 번째 소명. 내가 하나님께 부름받았구나. 우리가 다 불완전하지만 우리를 주의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가 성도의 견인,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구나, 계획이 있구나, 알아가는 과정이 되게 중요한데 공동체를 통해 그러길 바라는 거거든요. 두 번째 소명은 그런 겁니다. 아이들이 어떤 직업을 가지든지 어떤 일을 하든 간에 직업에 귀천이 없고 그러나 어떤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 주신 사명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사명감을 가지고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세상에서 내가 어떤 이바지 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청소년 시기 때 가장 많이 고민해야 되는 질문이 뭘까요? 여러분들이 다 했을지 모르겠지만 뭘까요? 그렇죠. 누구셨어요? 박수 한번 주세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나는 누구인가죠. 청소년 시기 때 나는 누구인가를 고민해야 되는데 과연 우리도 마찬가지로 청소년 시기 때 나는 누구를 고민했는가? 안 그런 경우 많죠. 나는 누구인가 고민하고 멍 때리고 있으면 지금 멍 때리고 있을 시간이 없어요. 네가 누구인지 생각할 시간이 없어. 이렇게 하면서 그냥 이렇게 대화만 하면 돼. 이렇게 우리 거짓말 많이 들었잖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어릴 때부터 꿈만 꾸는데 교회가 사자의 꿈을 가져라. 롤스처럼 꿈을 꾸면 좀 쓰신다. 대학 가면 예뻐진다. 다 거짓말이었어요. 그죠? 대학 가면 여자친구 생긴다. 다 거짓말이었고 대학 가면 잘 되고 대학 가면 더 힘든 인생이라는 게 생각보다 쉽잖아요. 대학 가면 다이어트 해야 되고 여자친구 생기려면 좀 매너도 가져야 되고 노력을 해야 된다고요. 그죠? 근데 그게 아니라 중요한 거는 좀 나는 누구인가를 물어봐줘야 되거든요. 제가 학교에서 애들한테 물어봅니다. 나중에 수업할 때나 너는 누구야? 애들 당황하죠 처음에. 근데 괜찮아, 말 못해도 괜찮아. 근데 있잖아, 목사님이 한 달 뒤에 혹은 1년 뒤에 물어볼 건데 그때는 대답할 수 있어야 돼 라고 질문합니다. 어떤 중학생한테 너 왜 태어났어? 물었더니 눈치 없는 중학교 남자애가 중2입니다. 다 무서워하는 중인데 집에 가서 엄마한테 뭐라고 했냐면 아빠한테 목사님이 나보고 왜 태어났니? 이러면서 약간 요즘에 굉장히 중요한 게 역량이거든요. 역량 중에 정말 중요한 게 공감 능력이고 그걸 전문용어로 눈치라고 하거든요. 눈치가 없는 겁니다. 우리 학교는 정말 눈치 없는 애들이 눈치가 좋아지 놀란 학교입니다. 그거 너무 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회생활 하는데 너무 눈치인데 요즘 애들이 눈치가 죄송한데 더럽게 없잖아요. 아이들이 죄송합니다. 내가 전문용어를 써갖고 눈치가 너무 중요한데 눈치 없는 애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왜냐면 게임만 하고 있고 사회생활 안 하기 때문에. 근데 우리 학교에서는 공동체를 뒤에 할 내용을 지금 미리 다 하고 있는 건데 공동체한 눈치를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형들이 있잖아요. 동생들이 있고 통합교육의 장점이 그런 겁니다. 헛소리 하면 누나들이 뭐라 합니다. 정신 차려라. 이게 형들이 뭐라 해줍니다.
우리 선생님들 할 게 아니고 말해주기도 너무 좋고, 물론 이제 그 형들도 눈치 없는 애들 있긴 한데 가끔 서로 그냥, 근데 애들 나이만 1년 지나고 2년 지나면 자기가 마치 굉장한 사람이 된 것인 것처럼 나 때는 안 그랬다 이러면서 나무하수학교 옛날에는 뭐 화장실에서 저기 뭐야 설거지했는데 식기세척기가 있다면서 애들 되게 막 놀라워하면서 막 예전에 풍어를 읊으면서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경험들을 또 눈치를 가져야 되는데 결국 아이들이 나는 누구인가를 10대 때 고민해야 됩니다. 그래서 진로와 소명 시간에 뭐 하냐면 내 이름이 한자어로 뭔지, 이게 어떤 건지, 내 색깔은 무엇인지, 이걸 통해서 대화해보고 나는 부모님은 어떤 사람이 되게 원하셨고 나는 어떤 사람인지, 이런 것들을 그 교재 안에도 있고 선생님들이 물어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올라가서는 이제 앞으로는 고3 때는 특히 좀 더 딥하게 하고 싶은데, 졸업 전에는 이 아직 혜원쌤하고 담당자하고 얘기한 건 아니지만 더 딥하게 하고 싶은데 그래서 아이들이 더 깊이 있게 내가 누구인지를 많이 고민해서 이제 할 수 있도록, 이 고민이 돼야 그 다음 질문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질문을 안 하니까 제가 작년에 성황교회 청년부 협동 목사를 하고 있는데 애들 신방을 100명 넘게 했거든요. 하나같이 하는 말이 이거예요. 목사님 뭐하고 살지 모르겠어요. 야, 너 박사과정 중이잖아. 그래서 더 모르겠어요. 그래서 걔 박사과정 그만두고 그 햄버거 가게에서 알바를 하고 있더라고요. 알바하다가 다시 자기 길을 찾았어요. 박사과정 그만둬버리고. 차라리 그게 나아요. 근데 애들이 내가 누구인지 고민하지 않고 대학 갔어요. 대학원까지 갔어요. 왜냐면 대학 갔다가 뭘 할지 모르니까 대학원을 가는 겁니다. 해왔던 거를. 그렇게 하다가 엄청 그때 가서 고민해요. 근데 그걸 10대 때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교육과정 중에 저희가 아까 보셨겠지만 그 학습자 개설 수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고등학교 위주로 가지만 중등부도 가끔 할 때가 있는데 자기가 하고 싶은 분야와 진로를 12주 동안, 18주 동안 한 학기에 한 과정을 딥하게 사업 계획 쓰듯이 계획을 엄청 쓰고 그런 계획대로 이렇게 진행하는 겁니다.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가 고등학교 여자아이였습니다. 그 아이가 왔어요. 상담이 하고 싶었는데 그 상담 멘토쌤을 정하는 게 있어요. 멘토쌤이 상담 전공하신 제일 좀 빡신 쌤 중 한 명이거든요. 이인경 쌤이라고 교감쌤이 제 와이프인데 그 쌤이 멘토였는데 내용이 그런 거였습니다. 오은영 박사 영상을 보고 그래서 이제 보고서를 쓰고 또 이렇게 상담을 해주는 또래 상담하는 그런 거였어요. 끝나고 나서 그 친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상담 그만 안 할 겁니다. 자, 꿈을 이뤘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물어보니까 상담은 이런 얘기 들었던 거예요. 잘 들어주니까. 잘 들어주기만 하면 상담을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막상 시행해보니까 아니라고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마음 격려 좋지만 속으로 무슨 생각이냐면 너무 잘됐다. 네가 그걸 대학 가서 고민했으면 너무 힘들다. 그때 6개월 동안 슬럼프 갔다가 목사님 갑자기 확 바뀌어서 저는 광고 마케팅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광고 진로 교육 하다가 마케팅도 좋지만 좀 넓게 경영은 어떨까? 그 친구는 경영을 갔어요. 너무 잘 열심히 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진로화에 대해서 고민하는데 내가 하고 싶은 걸 끝나면 되는 게 아니라 그의 질문 중에 그런 게 있습니다. 지금 내가 하는 걸 통해서 어떻게 사회에 이바지할 것인가. 아까 말했던 안트로프로너십, 기업가 정신 같은 거 마찬가지거든요. 기독교인이 세상 살아갈 때 아까 나는 누구인가 다음에 해야 될 질문이 뭘까요? 어떤 삶을 살 것인가인데 이까지 못 가요. 왜 나는 누구인가 고민 안 했으니까. 이걸 좀 애들한테 많이 했으면 좋겠다. 더 나무학습에서는 적어도 내가 누구인지를 깊이 고민하도록 철학적인 질문도 할 수 있고 부딪혀보고 경험을 하고 그런 다음에 내가 어떤 삶을 살 것인가. 이게 핵심은 그거죠. 어떤 삶을 살 것인가 핵심은 뭐냐면 나는 사회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 맞습니까? 이 고민을 해야 되거든요. 돈만 많이 벌 거예요. 나 가정에 잘 살 거예요. 이게 아니라 나는 어떻게 사회를 바꾸고 사회를 변화시킬까 고민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근데 이것은 요즘 말하는 역량과 요즘에 찾는 기업의 인재상이긴 합니다. 그렇죠. 제가 그 수업 중에 예전 뭐 지금도 그런 비슷한 수업들을 많이 하지만 기업가정 수업 하면서 다양한 분 인터뷰를 받고 다양한 인터뷰할 때 어떤 거냐면 그분들이 사회에 어떤 이바지를 하고 있는지 들어보고 질문하고 소통하고 그럼 사회성도 생기는 거죠.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런 시간도 가지고 사회에 어떤 문제를 해결해볼까? 애들 중에서 그 예전에 그 장애인 문제를 해보고 싶다. 장애인 문제 중에서도 어떤 걸 원하냐 했을 때 시각장애인 인식 개선하고 싶다. 그러면 시각장애인 내용 중에서 뭐가 불편하실까? 물었을 때 안내견의 인식 개선하고 싶다. 애들이 알아보니까 뭐가 있었냐면 제주도에 안내견이 몇 마리 있을까요? 한 마리 바뀌었습니다. 다 지금 알게 된 거죠. 애들 이걸 알려줘요. 그럼 내가 듣고 한 마리밖에 없어? 내 목사에 한 마리밖에 없어요. 그럼 어떻게 이 문제 해결할 수 있어? 그럼 안내견을 가지고 있는 분을 만나봐야죠 하니까 예전에 갖고 있던 분을 찾아서 만나보고 인터뷰를 하고 인터뷰하면 질문 가져가잖아요. 그럼 질문을 만들어가고 대화하면서 그분에 대해서 이야기 듣는 시간 경청하는 걸 배우는 거죠. 자연스럽게. 그런 과정들을 겪다가 애들이요 한 마리밖에 없다는 걸 알게 되고 장애라고 하는 게 애들이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장애는 선천적일까요? 후천적일까요? 후천장애가 많을까요? 선천장애가 많을까요? 후천이 많죠. 그것도 우리가 사람들이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도 다 불러서 그런 했던 인터뷰 이미지 만들고 펀드라이징해서 17만 원 펀드라이징 하려 했는데 23만 원을 모았습니다. 제 돈 4만 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애들이 이미지도 만들고 실패도 해보고 이런 반복적인 경험을 통해서 나를 알아가고 세상을 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거죠. 와, 지각정이 안 되는 게 한 번밖에 없어? 하면 애들이 뭐라 할까? 내가 지금 공부한 배움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냐를 알게 되는 겁니다. 이게 교육의 핵심이거든요. 우리가 왜 교육을 삶으로 연결해서 말하냐면 그냥 앞만 보고 공부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내가 배운 이것이 내 삶에 도움이 되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때 진짜 배움의 확장이 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죠. 신앙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신앙을 교회에서 아무리 설교를 들어도 내 삶과 무관해.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엄마 아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엄마 삶이 안 바뀌어. 그것도 교회 떠나는 거예요. 연결이 안 되는.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것도 내가 배운 신앙이 경험한 게 삶에 연결된 임팩트가 있는 것처럼 아이들이 학교 안에서 모든 수업을 그렇게 할 수 없지만 학교 내가 배우는 과정이 삶의 이바지가 되고 도움이 되는 느낌. 초등 같은 경우에 사회 수업, 역사 수업 할 때 역사에 대한 것들을 애들이 팀별로 학습해서 막 붙이면서 공부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책을 만들었어요. 그런 다음에 올해 이번 학기 쌤, 사회쌤하고 쌤 담임쌤들하고 얘기해서 배웠던 걸 어디 갈까? 강화문을 가고 싶어요. 애들이 질문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해서 여기 가가 아니라 정해서 같이 쌤들과 같이 강화문 가서 더웠을 것 같긴 한데 한복 입고 노래 부르고 이렇게 영상 찍었더라고요. 한복 노래가 뭐였죠? 태종태세 문단세 왕의 이름으로 한번 부르고 그 중에서 왕옷을 입은 친구, 왕 꼭 하고 싶은 친구가 왕옷을 입고 내가 왕이 될 상인가 이러면서 이제 노래도 부르기도 하고 이게 이제 뭔가에 내가 배운 것이 삶에 확장되고 학교실에 배우고 있는 건 단순히 지식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삶에 유익하구나를 깨닫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사실 고민이 있어요. 모든 과목을 할 수 없죠. 왜냐면 우리 학교는 나라는 아직까지 시험이 있으니까. 그죠? 왜냐면 애들 갑자기 대학 안 간다다가 고2 되면 다 대학 가고 싶다고 해요. 수능 안 친다 했다가 갑자기 수능을 치고 싶대요. 그러면 그때 애들이 문제풀이가 안 돼 있으면 어렵기 때문에 선생님들 우리 학교 선생님이 좀 힘든 게 뭐냐면 둘 다 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이 정말 핵심 가치를 교육하면서도 대학 가고 싶어하는 애들이 대학 갈 수 있게끔 도와주고 싶어요, 선생님들이. 근데 또 네 마음대로 해줄 수 없잖아. 그래서 진짜 얘는 대학 못 갈 것 같은 친구들 대학을 가요. 그거 너무 신기해요. 좀 미안한 말이지만 우리끼리 하는 말이지만 제주대를 가도 얘는 벅차는데 제주대는 안 갑니다. 이러고 갑자기 육지에 있는 국민대를 가겠다 이런 친구들이 생겨나고 있고 그럼 제가 여기 지나가다가 1구 앞에 저희 집이 있기 때문에 1구에 보면 애들 저희는 사교육 금지잖아요. 학원도 안 가잖아요. 다 제 집에 간단 말이에요. 쟤네들은 11시 12시까지 불 켜고 공부하고 끝나고 또 학원 간다고. 그렇죠? 고등학생 다 그렇게 공부하잖아요. 학원은 몇 개나 다닌단 말이에요. 진짜 학원 2개만 보내면 우리 학교보다 더 비싸거든요. 다 밤새 그렇게 공부하고 저 중에 50%는 제주대학교 갑니다. 맞잖아요. 우리 학교에 있는데 다 제 마치고 놀고 고3 때 단기성교까지 갔다 왔는데 제대는 안 하겠다. 야 제대를 가라. 차라리 엄마 아빠가 돈도 적게주고 훨씬 낫다 내 생각에는. 집에서 다니자 이렇게 얘기해서 애들이 제주도는 별로인가 이렇게 하기를 제가 성안구에서 청년애들 많이 만나잖아요. 제대들이 괜찮은 애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애들이 아직 제대를 안 가. 학교는 다니는데 안 가고 다른 학교로 가는데 근데 보면서 어떤 게 있냐면 아이들이 기본적으로 이제 그런 기초교과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결국 소명이라는 것은 하나님 자녀가 되는 두 번째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 내가 누구인지 알고 어떤 삶을 사는 게 중요한데 그것을 교육 과정에 함께하고 있다. 이게 단순히 신앙교육으로 되는 게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이게 같이 갈 때 이게 소명이 되는 거고요. 소명만 지금 시간 다 끝난 것 같은데요. 빠르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도성입니다. 주도성의 핵심은 이런 거죠. 요즘에 말하는 자기 경영 영역. 우리나라의 2015년 교육 개정에도 자기 경영에 대한 얘기 나오는데 자기 경영이 뭘까? 그 OECD에서 말하는 OECD 학습 나침 탄력이 있습니다. 그게 원래 그 데세코 프로젝트를 통해 시작됐다 지금 완성 단계인데 가운데 역량이라고 딱 박혀 있어요. 그리고 갈등과 딜레마 조절, 책임감 이렇게 있고요. 사이클로 돌아가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 보면은 그 책임감에 관한 원하는 게 결국 모두의 웰빙, 온 세계의 웰빙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그 교육의 목표라고 나와 있어요. 되게 재밌죠? 기독교 가치가 잘 맞습니다. 근데 결국은 뭐 하고 싶냐? 행위 주체성. 아이가 주도적인 아이를 키우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주도적인 아이를 키우는데 그 위에 재밌게 그림이 뭐가 나와 있냐? 주도적인 아이를 키우는 부모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아이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모든 아이들의 주도성을 키우는 데는 가정과 어른들과 우리로 따지면 교회와 학교와 마을이 같이 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 중에서 아이들이 결국은 이것을 이제 유스 망고의 김아리 대표는 표현을 리얼 월드 러닝이라는 책에서 그렇게 말하는데 아이들에게 제3의 어른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제 청소년 시기 되면 엄마 아빠들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제가 중등 부모님들 교회 상담을 많이 해봤잖아요. 우리 애가 변했어요.
우리 애 초등학교 때는 내 말 잘 들었는데 중학교 때니까 친구를 잘 만났어요. 이렇게 하는 엄마들이 많은데 이게 자연스러운 겁니다. 아이들이 지금 내가 그 리모델링 중이고 지금 애도 힘들고 엄마도 힘들고 그땐 거리를 두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근데 아무튼 애들이 이제 중학생이 되고 이렇게 했을 때 주도성을 갖는 방법이 부모의 손을 떠날 때가 오는 거죠. 점점. 그럴 때는 제3의 어른이 필요한 겁니다. 살살 임팩트를 끼칠. 그래서 만남이 굉장히 중요해요. 삶에서 독서와 만남과 사람과의 만남과 여행이 중요한데 그 경험과 여행이 중요한데 그래서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막 연초에 되면 제주도에 육지에서 오는 청년들이 단기성교 오잖아요. 우리 학교에 다 부르거든요. 애들과 대학생들, 언니, 오빠들 이제 우리 선생님들도 나이가 좀 돼갖고 좀 이제 옛날 같잖아요. 이제 20대를 다시 나타낼 때가 돼갖고 대학생 언니, 오빠들 죄송합니다. 네, 선배님도 계신데 그래서 이제 젊은 엄마, 언니, 오빠들은 대구에도 막 도모교회, 막 서울에 할렐루야, 그러니까 서울과 대구에 온 저기 전국에 다양한 사람들 제주도에 있지만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또 저희 학교에 다양한 기업과 다양한 사회자들이 방문해서 그들과 대화하면서 만남이 확장되기 일어나는 거죠. 그런 걸 통해서 이 삶의 이벤트를 얻고 이 주도성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자기 경영인데 내가 뭘 위해 살지를 알면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습관의 문제거든요. 학교 안에서 저희 학교 플랜을 쓰는 이유가 그겁니다. 아니 플랜을 아침에 내가 할 계획을 하고 집에 갈 때 학원 안 가지만 어떤 과제를 하고 뭘 할지를 적어보는 시간. 그거 열심히 쓰는 애도 안 쓰는 애도 있습니다. 약간 MBTI ENFP 잘 못 씁니다. 네, 제가 ENFP입니다. 그러나 안전의 요구가 높거나 ISTJ 이런 사람들 잘 씁니다. 그러나 잘 못 쓰는 애도 조금 더 써보는 경험들 해보는 거. 잘 쓰는 친구들은 더 자기를 경영해 가는 거. 이게 앞으로 핵심이기 때문에 결국은 내가 어떤 삶을 살지를 알고 주도적인 것은 내가 하고 싶은 게 있는데 막연하거든요. 근데 그럴 때 애들이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주도적인 아이가 될 수 있도록 돕는 게 나무학습의 두 번째 중요한 키워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주도에 맡기기도 하고 때로는 쌤들이 걱정돼갖고 쌤들마다 성향은 다 달라요. 어떤 분들은 잔소리 많은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그냥 한없이 그냥 두는 분도 계시고 달라요. 그거 나쁘지 않는 게 다양한 경험들을 하는 거죠. 안에서. 그러나 아이들이 주도성을 갖는 게 되게 중요하다입니다. 세 번째는 공동체입니다. 뭐 이거는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고 나무하수 졸업생들이 물어보면 나무하수 했을 때 뭐가 떠올라 했을 때 졸업생들이 하나같이 주도성 이야기를 아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주도성이 아니고 공동체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나무하수는 공동체인 것 같아요. 보면 되게 신기한 게 뭐냐면 대학교 우리 학교를 졸업한 친구들에게 몇 가지 물어보면 나무하수 공동체 얘기를 하고 그리고 자기를 위해서 마음을 다한 선생님들을 떠올립니다. 자기와 함께하고 있는 함께 왔던 선생님들에 대한 그 고마움이 있고 평생의 기도의 동역자와 공동체거든요. 이게 되게 중요한데 공동체에서 보면 별로 안 친하고 우리 입장에 봤을 때 별로 안 친해. 별로 안 친했는데 졸업해서 좀 딥하게 이제 지내죠. 근데 보니까 매일같이 어서 오세요. 그 매일같이 딥하게 이 안에서 저 이한이 이현이가 다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제 아이가 5학년 2학년인데 이번에 말레이시아 같이 갔는데 하나 같이 하는 말이 애들이 너무 안 싸우고 잘 지낸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학교 안 가고 하루 종일 붙어 있으니까 한 5일 지나니까 싸우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당연한 거죠. 그 싸웠을 때 갈등은 당연한 겁니다. 갈등을 피하면 안 되죠. 싸우고 부딪혔는데 내가 싫을 때 싫다고 말할 줄 알고 내가 마음이 안 좋다는 얘기를 말로 표현할 줄 알고 내 언어로 변할 줄 알고 이런 관계성 관계 굉장히 중요한데 저희 학교는 그거를 너무 아이들이 많이 알아갑니다. 제가 봤을 때. 그래서 부딪히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는데 갈등을 옛날처럼 너 싸웠어. 누가 손 들어 서 있어. 너 나가. 이렇게 해서는 하나도 해결 안 되는 거잖아요. 그 직면을 해요. 부딪히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둥글게 앉아서 서로의 마음 물어봅니다. 어떤 친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얘를 나쁜 짓 했듯이 얘를 좀 어긋난 행동했듯이 좋은 언어를 안 썼다든지 혹은 뭐 안 좋은 역할을 했어요. 근데 자기가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공동체성이 없는 친구 특징입니다. 제가 뭐 잘못했어요? 제가 말한 게 뭐가 남들한테 피해를 준 것 같아요? 근데 대화를 들어보면 옆에 있는 친구가 동생이 있다 싶다 이렇게 말하면 네 감정 못했어. 저는 그 형이 그런 말 쓸지 몰랐어요. 저 너무 무서웠어요. 그 생각 못 해보면 옆에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은 그 말 썼을 때 제가 마음에 긴장이 됐어요.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이러는 그 아이가 그런 말이 나올 때 마음이 아파서 울어버려요. 선생님이 눈물이 흘려요. 예를 든 건데 이런 것들을 각자의 생각과 마음을 들어보면서 내가 하는 행동이 단순히 개인적인 행동 같지만 알고 보니까 내가 공동체 영향을 주는구나. 이게 중요해요. 살아가면서 누군가를 리스펙할 줄 알고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좋으면 그 사람은요 뭘 해도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요즘에 AI로 사람 뽑을 때 AI로 사람을 가져도 많이 뽑습니다.
사람이 뽑을 때는 임원들 12명이 17명이 들어서 뽑았을 때 68% 정확도, AI 뽑았을 때 86%입니다. 근데 그 회사가 얘기한 들어보니까 이런 겁니다. 그 사람의 성실성을 보는 겁니다. 주도성을 봅니다. 성취욕구, 성취욕구 좀 없어도 성실하면 하는 겁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긍정적 표현. 이거는 못 속인대요. 그냥 평소에 맨날 부정적인 말, 싫어, 맨날 이렇게 쓰다가 면접 볼 때는 좋게 말한단 말이에요. 어떤 문제가 뭐가 생기냐면 안 써 언어를 쓰면 코의 온도가 올라가요. 그래서 온도가 올라가고 막 땀이 송글송글 맺히면서 마이너스. 너무 신기하죠? 실제 그렇답니다. 점점 그렇게 뽑게 될 거예요, 앞으로도. 그래서 사람들이 긍정적 태도, 우리의 성장한 마인드셋, 캐롤드의 교수가 말한 어떤 문제를 직면했을 때 못해가 아니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 일이 주어졌을 때 부정적 언어를 쓰는 게 아니라 긍정적 언어를 쓰면서 내 삶을 나는 살아낼 수 있어. 내가 실패했지만 실패를 통해서 배우는 게 있어. 그래서 나는 성장한 마인드셋 있는 사람이 성공하고 그런 사람이 행복한 인생을 삽니다. 이런 것들을 공동체 배우는 게 중요합니다. 부딪히고 싸우면서 그녀도 사고 가진 쌤들과 만나면서 서로 부딪히면서 해보는 경험들. 그래서 애들이 공동체 안에서 그런 것들을 끊임없이 경험 느끼면서 이게 마음의 어떤 힘이랄까요? 사람을 대하는 태도랄까요? 이런 것들이 성장하게 되는 것들을 저희 공동체 정신을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나무하우스 오늘 오셔서 환영하고요. 제가 하려면 한 시간 더 할 수 있지만 줄이는 걸로 하고요. 나무하우스에 대한 이야기들이 그 영상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있으니까 충분히 보시고 면접 때는 제가 또 설명하는 게 없도록 해주시고 그래서 지원서가 조금 깁니다. 지원서를 성실히 써주시고 오늘 마음에 서시는 분들은 지원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2025년 2학기 현재 저희 학교 학급 현황인데요. 나무하숲 학교는 초등학교를 1학년부터 5학년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학년부터 9학년까지를 중등으로 분류하고 10학년부터 12학년까지를 고등으로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데요. 현재 총 54명의 학생들이 함께 생활하고 있습니다. 인원수에 따라 또 상황에 따라 다른 학년들이 하나의 학급이 되기도 하고요. 네, 전체 1학년부터 12학년들이 함께 수업하는 또 함께 모이는 시간들은 채플이나 또 공동체 활동들 이런 부분들을 함께 하기도 하고요. 어떤 경우에는 중고등이 또 함께 하는 프로그램들이나 수업들이 있고요. 네, 초등 안에서도 어떤 과목들은 다학년들이 함께 하기도 하고 또 각 학년에 맞는 필요한 교과들을 분류해서 학습하기도 합니다. 수학 같은 경우는 각 학년에 맞는 국정교과서를 사용해서 학년의 수준에 맞는 교육 내용으로 교육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직원 현황은 아래와 같고 강사가 11분이시라는 것은 학교에 상주하고 계신 분들은 아니고요. 외부 강사님들로 그 수업 때 오셔서 강의를 해주시는 분들입니다. 앞에 교육과정과 교육 철학을 기반으로 해서 나무하숲 학교는 크게 4가지의 교과 영역을 나누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영성교과는 기독교 교육을 기반으로 해서 학생들의 영적 성장을 돕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신앙을 중심으로 인격과 삶을 형성하도록 교육하고 있는데요. 신앙을 기반으로 한 성경 교육, 또 기도, 예배를 통해서 학생들이 영적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또 학생들이 신앙을 바탕으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과목명을 보시면 채플, 이것은 일주일에 한 번 전교생이 함께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요. 그런데 나무하숲 학교는 예배라고 하는 것이 저희가 주일에 드려지는 순서의 그 예배를 조금 벗어나기도 합니다. 네, 삶의 예배를 많이 중요하게 여기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지역의 필요들을 돕는 것 또한 저희는 예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함께 어울려져 가기 위해 노력하는 그 과정 또한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꼭 말씀을 읽고 찬양을 하고 두 손 모아서 기도하는 것만 예배가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누군가에게 하나님 사랑이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활동, 시간, 실천 이 모든 것들을 예배라고 생각해서 채플 시간을 다양하게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성경 필사, 또 성경 하보르타, 기독교 인문학
성경이라는 수업으로 영성 교과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성경 하브르타는 성경 구절을 각 반에서 깊이 있게 토론하고 이야기 나누는 시간입니다. 네, 초등학생들이 성경을 잘 모르면 어떡하지? 라고 고민하시는데 오히려 선생님인 저가 더 많이 배우게 되더라고요. 정말 순수하고 정말 깊이 있는 고민들, 질문들을 할 때 저는 당연하게 넘겼던 그 이야기들을 함께 고민할 수 있어서 너무 감동적이고 좋은 시간이고요. 또 기독교 인문학 시간은 기독교적 가치와 인문학적 소양을 동시에 함양할 수 있도록 인생의 의미와 사회의 또 문화적 형상을 신앙의 눈으로 해석할 수 있도록 또 관련된 독서 활동이나 토론 또 여러 가지 활동들을 같이 하시는 수업입니다. 그리고 기초교과문에서나 보시다시피 국영수 사과 또 하브르타 독서 또 선택탐구의 수업이 있는데요. 이 과목들은 각 학년에 필요한 기초 학습들을 운영하는 과목들입니다. 선생님들에 따라서 국정 교과서를 사용하시기도 하고요. 어떤 경우는 문제집을 시중에 있는 문제집을 선택해서 사용하시기도 하고요. 그런데 모두 다 동일한 내용을 배우기도 하지만 개별 학습에 필요한 내용들을 선별하셔서 아이들에게 맞게 개인에게 맞게끔 또 학습을 지도하시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학습이 조금 어려운 친구들이나 진도가 따라가기 어려운 친구들은 선생님들이 그에 맞는 과제를 제시해 주시거나 추가적인 보충 지도를 해주시거나 저희가 사교육이 금지되어 있는데 그것은 선행학습일 경우에 사교육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충학습이 필요한 친구들에게는 사교육을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어떤 학원을 다녀주세요라고 하진 않고요. 왜냐하면 기초학습이 필요한 친구들은 무리지어 있을 때는 그 아이가 무엇이 필요한지를 학원 운영하고 계신 분 계실 것 같아서 학원의 환경에서는 그 아이에게 딱 필요한 것들을 제공받기가 어려운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차라리 이 아이의 이 부분이 필요하니 이 부분을 학습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명확하게 요청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사교육을 하셔도 되는데 먼저 시작하고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그 담임 선생님과 사전에 깊이 있게 상담을 하시고 그 담임 선생님이 요청드리는 그 방법과 그 시기에 맞게끔 함께 논의하셔서 참여하시면 됩니다. 그렇다고 한번 시작하고 중간에 멈추지 못하겠어서 계속 하실 필요는 없으세요. 그 부분이 충족되면 그만두셔도 되고 다시금 아이가 스스로 학습할 수 있게끔 지도하시는 것으로 저희는 사교육을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 예체능 교과문을 보시면 체육, 음악, 미술 수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초등학생들은 지금 체육을 수영을 배우고 있고요. 지금 올해부터 해서 한 1년 거의 다 채워서 배우고 있는데 처음에 물을 너무 무서워해서 세수도 어프어프 못하고 이렇게 하던 친구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지금 물에 들어가서 물장구를 치는데 그걸로 선생님들이 너무 감동을 하셔가지고 얘 이제 물에 빠져도 살겠다 이렇게 하면서 그 아이들이 두려움을 겪어가고 이겨내가는 그 과정들을 보고 있으면 진짜 감동스럽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열심히 계속 꾸준히 배우고 있고 중고등은 학교 근처 검도장에서 심신단련과 인격을 네, 그래서 아이들이 왜 이걸 계속 해야 되냐면 그래서 해야 된다고 이렇게 네, 아이들이 그 체력과 정신을 수양하는 시간을 보내고 있고 또 음악은 저희 학교에서 또 바이올린을 개인 악기로 또 배우고 있는 친구들이 있고 또 뮤지컬 수업을 중고등학생들이 배우고 있는데 거기 안에서 함께 화음을 만들어가는 것 또 저희가 12월 4일에 나무하수 문화제가 있는데 그때 하나의 공연을 만들어서 발표하면서 또 성취감을 이루고 있는 그런 시간들이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특성화 교과부는 나무하수 학교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나무하수 학교의 색깔을 담은 교과들인데요. 초등학생들은 창의 체험으로 지난 학기, 이번 학기 생태, 코딩, 연극 등의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다양한 경험을 하고 여러 가지
또 융합적인 수업들을 하고 네, 그런 부분들을 위주로 선생님들이 고민하고 운영하고 계시고요. 중고등에서는 진로, 체험, 자기경영, 동아리라는 수업명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아까 진로는 아까 소명과 관련해서 네, 그것을 실현할 수 있는 교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부터 그리고 나는 무엇을 잘 할 수 있는지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부르셨는지부터 고민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까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까지를 같이 알아보고 고민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리고 안트러프러너십이라는 것은 창의적인 문제 해결과 혁신적 사고를 통해서 자신만의 아이디어를 실제 사업이나 프로젝트로 발전시키는 능력을 기르는 연습을 하는 것인데요. 아이들이 실제 주변에 있는 문제 상황들을 확인하고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지 제안하고 실천해본 뒤에 다시 그것에 대해서 피드백해보는 그런 수업들, 기업과 정치에 대한 부분들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6학년들은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운영하고 있는데 디지털 시대에 필요한 정보 분석 능력과 비판적 사고를 키우는 교육으로 다양한 미디어 콘텐츠를 해석하고 창작하는 과정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 고등에서는 특성화 교과로 졸업 프로젝트와 학습자 개설이라는 수업이 있습니다. 졸업 프로젝트는 각 학년에 필요한 자기 개발을 위한 시간으로 자신을 깊이 탐구하고 건강하게 표현하는 연습을 하는 시간으로 자서전 쓰기, 졸업 앨범 만들기 등의 결과물을 제작하기도 합니다. 네, 이런 거 할 때 진짜 그 주체성이 얼마나 있나가 여실히 드러납니다. 네, 내가 뭘 하고 싶은지 또 모르는 애들이 많고요. 그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애들이 많아요. 그래서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실현할 때 있어서 필요한 과정들, 그 단계들, 전화 문의하는 거 방법부터 전화할 때 심지어 선생님이 이런 거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누구입니다. 이거부터 시작해야지. 이런 거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끊을 때 감사합니다. 왜 안 해? 다음에 너 그 사람 만나면 어떡할 거야? 막 이런 거. 실제적인 자기 주도성을 실현할 수 있는 방법까지 네, 그렇게 알려주시고 계시고, 그다음에 학습자 개설 수업은 자신의 진로와 연관된 주제를 학생이 주도적으로 선정해서 탐구하는 수업인데요. 본인이 관심 있었던 그 주제들을 실천해보는 한 12주의 수업을 계획해서 발표하는 것까지 하는데, 아까 그 상담을 포기했다는 친구 멘토가 저예요. 그래서 저는 그 아이의 꿈을 포기하게 하려고 했던 게 아니고 상담사는 이렇게 한다 정도를 알려준 거고, 네, 그 조금 부담스럽긴 했겠어요. 그 오은영 박사님의 영상을 보고 분석해오라는 과제를 좀 줬거든요. 그 선생님이 무슨 상황에서 어떤 질문을 하냐, 그렇게 해서 결과가 어떻게 됐냐, 이걸 관찰해서 적어봐라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 상담을 포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데 실제로 진짜 아이들이 경험해보기 전에 자기가 생각하는 것과 실제로 경험했을 때에 자기가 그리던 것들이 어떠한가를 판단하는 것은 지금의 시기에 너무 중요한 경험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좋은 결과물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고, 그 과정 속에서 무엇이 나에게 진짜 적절한지를 찾아가는 그런 과정으로 네, 겪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네, 그래서 아이들이 부담스러워하는 수업이지만 굉장히 기대하기도 합니다. 네, 자기가 계획해서 실천해보기 때문에. 네, 여기까지 학교에서 교육 철학을 바탕으로 운영하고 있는 수업에 대한 안내를 드렸고요. 그러면 남아수학교는 평가는 어떻게 하나요? 시험은 어떻게 치나요? 학생들 궁금하실 텐데요. 저희 학교는 평가는 과정평가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과정평가라고 함은 교육 목적에 따라서 평가 방법과 성취 기준, 또 평가 시기를 다르게 합니다. 그래서 몇 월 며칠부터 중간고사 기간입니다, 이렇게까지 하지는 않습니다. 기말고사 기간은 중고등은 있기는 한데 수시로 평가를 하십니다, 선생님들이. 네, 수업 들어가서 수시로 아이들의 태도를 평가하고 성취도를 확인하고 학습의 진도를 확인하십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의 성장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계속해서 확인하시고 그 다음 목표를 설정하시고 또 확인하시는 것을 과정평가라고 합니다.
개별 학생의 학습, 또 역량, 정서, 습관 영역의 성장 과정을 관찰해서 평가하는데요. 네, 이것은 교육 목표에 따른 평가 항목을 선정해서 루브릭이라는 척도로 나타내시는데 선생님들의 기준에 따라서 모범적이다, 또 달성한 정도이다, 아니면 발전 중이다, 초보적이다. 이게 네 가지의 단계로 아이들의 성장을 관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실 학교에 저희가 다닐 때는 학교에서 기말고사, 중간고사 딱 치고 나면 그 결과로 끝이었는데 저희 선생님들은 자꾸 그 성장을 도울 수 있는 장치들을 계속 제공하셔요. 제시, 삼시, 레포트, 발표 포기하지 않고 계속 그 아이가 그 부분을 잘 학습할 수 있도록 그 부분에서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그 부분을 끝까지 리드하고 끌고 가주세요. 그래서 아마 선생님들도 아이들도 와 우리 선생님 포기를 모르시네 약간 이런 이야기를 할 정도로 끝까지 성장의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지도해주고 계신 것이 그 과정을 알기 때문에 그 점수가 몇 점이냐 라고 하기보다는 그걸 위해서 너가 무엇을 학습했고 어떤 노력을 해왔고 어떤 정도의 성장이 있었는지 계속 관찰하고 계시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 방법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수행과 지필 평가인데요. 수행은 개별 수행평가 과제에 대한 성취 기준을 설정해서 평가했습니다. 방법은 다양합니다. 발표가 저희 학교는 굉장히 많기도 합니다. 발표, 에세이, 포트폴리오, 독서활동, 프로젝트, 작품 제작. 네. 네, 기마다. 네, 밑에서 보셨듯이 여러 가지 영상들을 아이들이 실제로 만들기도 하고요. 또 발표 자료를 만들어서 그것들을 제출하기도 하고요. 네. 또 문화탐방이라고 이제 육지 또는 해외로 여행을 갈 때에 아이들이 회의를 해서 그것에 대한 계획을 짜는 것부터 그 나라와 그 지역의 역사를 공부하는 것부터 그래서 우리 무엇을 할 건지에 대한 것들을 아이들이 스스로 계획하고 실천하고 어떤 것이 문제가 있는지를 수정해가는 그런 과정들 또한 수행 평가의 일환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필평가도 운영되는데 교과별 지식학습에 대한 성취 기준을 설정해서 평가합니다. 단원평가가 있는 과목도 있고 기말평가로 그런 부분들을 확인하기도 합니다.